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아니, 여보, 일단 화내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 어차피 우리는 둘뿐이고 집에 방도 남잖아. 그게 어머님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평생 어머님한테 월급 가져다 준 걸로 잘 먹고 잘 살면서 호강하셨으면 됐지. 늙어서까지 나보고 모시라고? 그러면서 어머님 재산은 전부 아주버님한테 다 가져다 줬잖아. 내가 정말 바보 멍청이로 보여?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지켜보기만 하겠어? 어머님이 당신은 진짜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야. 난 절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짓 안 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자식 등에 빨대 꽂고 잘 먹고 잘 살 생각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 평생 돈은 어머님에게 다 가져다 바치고 나 혼자 식구들 먹여 살리면서 살았어. 누가 들으면 너 혼자 고생한 줄 알겠네. 맞아. 우리 가족을 위해 나 혼자 고생하며 살았지. 당신은 그저 당신 부모한테나 좋은 자식이지.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완전 빵점짜리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팔순 다 된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라는 소리야? 내쫓긴 뭘 내쫓아? 그냥 당신이 나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아. 당신 부모니까 당신이 혼자 알아서 챙기라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4세 김 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시부모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살았냐고 놀라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참고 살았던 이유는 자식 때문이었는데 어차피 이젠 자식들도 다 큰 마당에 골치 아픈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회사를 다니며 번 돈을 가정이 아닌 자기 부모에게 사용했던 남편과 그런 남편 때문에 김 씨는 자식을 키우고 먹고 사느라 혼자 오만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용돈을 보냈던 남편과는 달리 본인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던 김 씨는 친정에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 일이 이제 와서 마음에 한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남편이 보내주는 용돈 덕에 편하게 놀고 먹으며 살았지만 김 씨의 친정 부모님은 70이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셨죠. 물론 부모님은 김 씨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후회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남편은 이제 와서 늙은 시부모 수발까지 김 씨에게 책임지라고 하는데 김 씨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살던 집은 큰아들에게 뺏겨버렸고 이제 맨몸으로 김 씨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걸 순순히 받아줄 만큼 김 씨는 마음이 넓지 않았어요. 이제는 시댁 일에 완전히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나 부모를 위하는 둘째 아들을 이젠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김 씨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은 거의 싸우는 일 없이 화목했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분들이었어요. 김 씨가 결혼할 때 집을 구하라며 당시로서는 상당한 거금인 5천만 원을 내어주셨고 덕분에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70이 넘을 때까지 일을 하셔야만 했죠. 남편은 결혼할 당시에는 한 푼 모아놓은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 7년을 넘게 다니고 있었지만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죠. 남편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경제관념이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회사 다니며 모은 돈이 있었고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세 주는 걸로 먹고 살아요. 상견례할 당시에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고 그걸 들으며 김 씨와 친정 부모님은
최소 시부모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시부모 두 분 모두 굉장히 옷도 잘 입었고 좋은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돈이 없는 남편과는 달리 시댁은 부유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 재산이 탐난 건 아니었고 그저 시부모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었죠. 뭐? 월급을 각자 관리하자고? 그게 뭐야? 결혼했으면 한 사람이 관리해야지. 꼭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 각자 자기가 번 거 알아서 관리하고 생활비만 반반씩 내면 되는 거야. 부부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월급을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 말했습니다. 자기가 돈 쓸 일이 있을 때마다 눈치를 보는 게 싫다고 했죠. 하지만 김 씨는 결혼까지 했는데 돈을 따로 관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집도 사야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를 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고 본인은 생활비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말하더라고요. 일단 몇 달이라도 남편의 생각대로 해보기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생활비를 겨우 이것만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한데? 당신 월급이 얼만데? 겨우 50만 원 보내고 끝이야? 나머지 돈은 당신이 알아서 다 쓰겠다고? 어차피 우리 두 사람 먹고 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남편은 결혼 생활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줘야 나도 생활비 쓰고 적금이라도 하나 들 거 아니야. 나도 최대한 많이 준 거야. 나머지는 다 쓸 곳이 있어. 당신이 돈 쓸 곳이 어디 있는데? 설마 용돈으로 이 많은 돈을 다 쓰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자기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을 용돈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술 먹고 사치를 부리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이제 결혼했는데 당시 남편 월급의 절반 가까운 돈을 자기 부모에게 준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아니, 그렇게 많이 용돈을 보낸다고? 대체 왜? 왜는 무슨 왜야? 생활비 쓰시라고 드리는 거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용돈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월급을 전부 시부모에게 보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한 것이 의문이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죠. 부모가 대신 돈 관리를 해주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그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모아둔 목돈을 돌려주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니 그저 시부모는 남편이 보낸 모든 돈을 전부 써버렸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는데 남편은 이런 일이 잘못이라는 인식조차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애초에 월급도 따로 관리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당당히 말하는 남편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월세를 받아먹고 산다는 시부모에게 대체 왜 돈을 보내줘야 하냐고 남편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도 황당했습니다. 월세 그거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돼. 김 씨는 월세라고 하길래 어디 건물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시부모가 살고 있는 다세대 집의 2층을 반으로 쪼개 두 집에 25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겨우 그 돈을 받으면서 상견례 때 그렇게 월세를 받아먹고 산다며 거들먹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시부모 두 분 중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이가 없었죠. 김 씨가 결혼 당시 시아버지는 50대 중반, 시어머니는 50대 초반이었으니 한참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럼 아주버님은 뭐해?
아주버님도 용돈 드리고 있는 거야? 나는 모르지. 형은 형이 알아서 하겠지. 남편의 태도를 보니 용돈은 남편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은 딱 보기에도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처럼 깐깐한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인 김 씨의 남편은 허허실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허술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성격의 남편이 좋았지만 막상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일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생활비는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서 준다니까. 그럼 나도 당신처럼 친정에 용돈 보내도 된다는 소리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당신 월급 어떻게 쓰던지 상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김 씨까지 친정에 돈을 보내고 나면 집안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리 돈을 벌고 모아도 부족한데 부모에게 용돈만 보내며 살 수는 없는 일이었죠. 결국 남편은 월급의 절반을 김 씨에게 보내기로 타협을 했고 나머지는 남편 마음대로 쓰는 것에 합의했어요. 50만 원보다야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남편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마침 그때쯤 아이까지 생기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김 씨는 자신의 월급을 아껴서 사는 수밖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주는 돈은 매달 일정하지 않고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너무 적었어요. 아니, 왜 이번 달에는 이것밖에 안 돼? 엄마 아버지 동네에서 제주도 여행 가신다잖아. 내가 여행 경비 보태드렸어. 그 돈을 당신이 다 내드렸다고? 그럼 어떡해. 동네 사람들 다 가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만 못 가면 망신이잖아. 남편도 미련한 인간이었지만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 그 이야기를 한 시부모에게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부모가 하는 말에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특히나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하면 뭐든지 다 해주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남편의 부모라서 함부로 말은 못했지만 정말 몇 번이고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김 씨는 남편을 포기했고 꾸준하게 자신이 버는 돈을 아끼고 모아 적금을 늘려갔어요. 장을 보더라도 정말 싼 것만 구입했고 외식은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는데 남편은 시댁으로 돈을 펑펑 쓰고 있으니 그걸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죠. 김 씨가 애를 낳고 몇 달 동안 쉬게 되었을 때는 그나마 남편에게 생활비를 전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충분하진 않았고 마음이 급해진 김 씨가 다시 일을 하러 나가고 싶어서 하다못해 시어머니에게 아이라도 봐달라 했더니 자기 부모는 몸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본다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옛날에 교통사고 당하셨잖아. 그래서 허리도 안 좋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부모에게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면서도 아이 몇 달 봐달라는 부탁은 하지도 못하는 한심한 남편이었어요. 김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 최소 개월수만 채우자마자 아이를 맡겨놓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갔고 그때부터는 직장 생활과 살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했어요. 가끔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은 5천만 원과 김 씨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혼자 살 집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훨씬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 때문에 그런 결정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가 결혼 생활하며 지켜본 시부모는 정말 팔자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 안 되는 월세와 둘째 아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았고
돈이 부족할 때마다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 김 씨의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시댁의 TV가 고장나고 냉장고를 바꿔야 할 때마다 멀쩡한 첫째 아들 대신 김 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럼 남편은 카드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주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김 씨는 속이 터져서 남편과 한 달에 한 번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은 그런 김 씨에게 쓸데없이 바가지를 긁는다며 또다시 화를 냈어요. 누구는 부모가 중요하지 않아서 챙기지 않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결혼 생활을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었고, 그저 돈을 남들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는 반푼이 남편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뭘 얼마나 가져다 주던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하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시댁도 적은 돈이지만 월세를 받는 재산이 있으니 나중에 작은 아들에게도 어느 정도 챙겨주시려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김 씨의 나이도 50대가 되었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해 취직을 해서 따로 독립해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김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노후 대비였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면 부모로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야 했고, 어느덧 남편의 정년 퇴직도 몇 년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 결혼 이후로 계속 그 집에 살다 보니 이미 이곳저곳 낡은 집이었죠. 집이 오래되어 세입자가 안 들어온 지는 10년 가까이 되었고, 애초에 그런 낡은 주택은 가격이 없다시피 해서 팔더라도 땅값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 동네 전체가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몇 년 전부터 돌았기 때문에 김 씨는 특별한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어머니의 집을 팔면 괜찮은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고, 김 씨 생각으로는 차라리 지금 팔고 시어머니 혼자 사실 수 있는 집을 얻어서 남은 돈으로는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면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엄마 집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걸?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음 해에 사업한다면서 담보대출 받았거든. 지금 당장 처분해도 대출 갚고 나면 원룸 전세 얻을 돈도 안 나올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김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평생 월급을 갖다 바치며 부양했는데 집안의 유일한 재산은 큰아들에게 다 가져다 준 꼴이었어요. 부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재산 물려받는 사람 따로 있는 건가 싶었죠.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지만 김 씨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갔으니 나중에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지더라도 큰아들이 책임을 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주말 아침 남편은 일찌감치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고, 혼자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짐을 바리바리 들고 찾아왔는데 전부 직접 만든 반찬이었죠. 여느 집에서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김 씨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반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두릅대 친 건데 초장 찍어 먹어. 그리고 콩이 갱년기에 좋다더라. 내가 직접 만든 두부야. 너가 다 먹어라. 아,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들도 아닌 김 씨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왔고, 너무 어색해서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시댁 때문에 마음 고생하며 살았더니 이렇게나마 알아주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이 김 씨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어때? 우리가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맨날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주고 말이야. 같이 산다는 말이 순간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그날 저녁 골프를 마친 남편이 돌아왔을 때 김 씨가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엄마 집을 팔기로 했어. 대출이자도 부담이고 지금 팔아야 그나마 얼마라도 건질 거 아냐? 그럼 어머님은 어디로 가시는데? 아주버님이 모시기로 한 거야? 아니, 형은 힘들지. 아직 형네 집에 선우랑 선영이도 결혼 안 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 그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살아? 남편은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고 우물쭈물하며 본론을 피하는 눈치였어요. 그 모습에 김 씨는 더 불안해졌고 도저히 이번 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어머님 모시고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아니, 여보, 일단 화내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 어차피 우리는 둘뿐이고 집에 방도 남잖아. 그게 어머님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평생 어머님한테 월급 가져다 준 걸로 잘 먹고 잘 살면서 호강하셨음 됐지. 늙어서까지 나보고 모시라고? 그러면서 어머님 재산은 전부 아주버님한테 다 가져다 줬잖아. 내가 정말 바보 멍청이로 보여?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지켜보기만 하겠어? 어머님이 당신은 진짜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야. 난 절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짓 안 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자식 등에 빨대 꽂고 잘 먹고 잘 살 생각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평생 돈은 어머님에게 다 가져다 바치고 나 혼자 식구들 먹여 살리면서 살았어. 누가 들으면 너 혼자 고생한 줄 알겠네. 맞아. 우리 가족을 위해 나 혼자 고생하며 살았지. 당신은 그저 당신 부모한테나 좋은 자식이지.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완전 빵점짜리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팔순 다 된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라는 소리야? 내쫓긴 뭘 내쫓아? 그냥 당신이 나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아. 당신 부모니까 당신이 혼자 알아서 챙기라고. 김 씨의 말에 남편도 발끈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나가? 내가 이 집에서 엄마 모시고 살 테니까 당신이 나가. 한평생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재산을 늘려나갔던 김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집에 당신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갔어? 처음 신혼집 전세를 구할 때도 김 씨의 친정 부모 돈과 김 씨가 모은 돈으로 구했었고 그 뒤로도 김 씨의 월급을 모아 적금을 부으며 집을 사고 평수를 늘려나갔습니다. 일반적인 생활비의 절반 정도의 돈만 주며 살았던 남편이 재산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었죠. 결국 이 문제로 며칠 동안 남편과 싸웠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전혀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 일단 어머니 모시고 살면 나중에 그게 다 복이 되어 돌아온다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김 씨는 이혼 소장을 보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변호사를 찾아 소송 진행을 했고 그제서야 남편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어머님도 어머님이고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나가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김 씨와 남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지루한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반년 뒤에 완전히 이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3천만 원을 주었고 그 돈은 환갑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그 돈으로 방을 얻어 어머님을 모시고 살던지 더는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쫓아내고 나니 이제야 집에서 편히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평생 발목에 차고 있던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